우리 민족이 즐겨 먹어온 생선 중 하나인 명태. 겨울이 제철인 명태는 구하기 쉬우면서도 국과 찜, 구이며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돼 한국인의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줬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풍부한 명태는 겨울철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자 보양식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생선 명태와 함께한다. 명태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철분, 인 등이 풍부하여 기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은 세포 발육과 뼈, 연골 등의 형성에 관여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며 탈모나 빈혈 등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피로를 없애주고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명태는 트리토판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우울감이나 피로감을 없애주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명태를 고를 때는 눈이 맑으며 선홍색 아가미에 내장이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좋다. 또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비늘이 단단히 붙어있는 것이 좋은 명태이다. 명태는 손질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태, 동태, 명태, 코다리, 북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태를 반건조한 코다리를 이용해서 명태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의 내장을 뺀 다음 겨울철 찬바람에 반건조시킨 것을 코다리라고 하는데 지방 함량이 낮고 쫄깃한 식감 덕분에 별미로 즐길 수 있다. 조림을 위해 먼저 코다리를 손질하자. 코다리 비린내의 주범은 바로 지느러미. 몸 전체에 있는 지느러미는 깔끔하게 가위로 잘라 정리해준다. 손질한 코다리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준다. 코다리는 반건조된 상태에서 냉동하기 때문에 꼭 해동을 잘 한 다음에 손질해서 요리에 이용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번엔 코다리와 함께할 채소들을 준비하자. 양파와 고추,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서 다져준다. 찜을 위해 코다리에 튀김옷을 입혀주는데 달걀을 푼 물에 코다리와 전분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가며 튀김옷을 입혀준다. 이제 코다리를 튀길 차례. 180도로 달궈진 기름에 코다리를 넣고 골고루 익도록 중간에 한번 뒤집어 바삭하게 튀겨주는데 겉면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다면 코다리를 건져낸다. 일반적으로 조림하면은 밥 반찬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밥 반찬이 아니라 요리로서 준비했고요. 튀길 때 수분이 많기 때문에 꼭 2번 튀겨가지고 바삭한 요리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코다리와 함께 콩나물을 데칠 차례. 끓는 물에 소금과 콩나물을 넣고 데치는데 데친 후 곧바로 찬물에 담가 아삭함을 살려준다. 데친 콩나물은 따로 양념을 해두는데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해 골고루 묻혀 넣는다. 오늘 명태조림에서 명태를 튀겼기 때문에 콩나물의 아삭함을 좀 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콩나물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양념 소스를 준비하자. 양파와 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소금을 넣은 후 케첩과 간장, 후추, 참기름을 더해 잘 섞어주면 된다. 팬에 기름이나 고추기름을 두르고 준비한 양념 소스를 부어서 졸여주는데 튀긴 코다리까지 넣고 소스가 골고루 배어들도록 잘 버무려준다. 보통 우리가 조림 생각하면은 물을 넣어서 오래도록 끓이는 그런 조림인데요. 오늘은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조림 소스를 이용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양념치킨과 비슷한 그런 맛이 날 겁니다. 접시에 묻혀둔 콩나물을 깔고 양념에 버무린 코다리 조림을 올려놓으면 요리 완성!
달콤 짭조름한 양념맛과 촉촉하고 꼬들꼬들한 생선살이 조화를 이룬 코다리 조림. 콩나물에 아삭한 식감까지 더해져 인기 만점 겨울별미가 탄생했다. 추운 겨울날에는 국물 요리가 생각나죠. 요즘에 명태가 산란기고 알이 꽉 차 있어서 맛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그 명태를 이용해서 명태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는 콜레스테롤이 적으면서도 타우린이 풍부해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좋아 중장년층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다. 명태는 손질이 반이다. 우선 비늘을 잘 손질하고 가위를 이용해 몸에 붙어있는 지느러미를 잘라준다. 그런 다음 4-5cm 크기로 적당하게 토막을 내준다. 명태탕을 끓일 때 보통 내장을 함께 넣어주는데 이때 쓴맛이 나는 쓸개는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떼어낸다. 일반적으로 명태나 동태를 구입하시면은 손질을 다 해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쓸개 부분을 꼭 제거해 주시고 동태 같은 경우에는 언 상태에서 조각을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비린내는 생선 비늘에서 나기 때문에 비늘을 꼭 제거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채소들을 준비하자. 무와 봄동, 애호박, 고추,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한다. 두부는 3-4cm 크기로 썰어주고 마늘도 잘게 다져준다. 탕에 맛을 더할 육수도 준비하는데 냄비에 물을 붓고 액젓과 무, 다시마를 넣은 후 끓여주면 된다. 육수가 끓으면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체에 받쳐 풀어넣고 한 소끔 더 끓여준다. 중간에 다시마를 건져내는 것도 잊지 말자. 보통 탕 만드실 때 육수 내기 되게 힘들잖아요. 오늘 액젓 조금 사용했고요. 오늘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이렇게 체에 넣고 푼 이유는요. 골고루 또 간도 잘 배고 텁텁한 맛을 좀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육수가 팔팔 끓기를 기다렸다가 명태를 넣고 끓인다. 탕이 끓으면 고추와 애호박에 마늘, 생강, 소금, 간장, 후추, 설탕을 함께 넣고 끓여준다. 두부는 나중에 따로 넣어주면 된다. 명태탕이 완전히 익으면 봄동과 대파까지 넣고 마무리하자. 보통 탕 만드실 때는 쑥갓이나 미나리 맨 마지막에 넣죠. 오늘은 봄동을 맨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요.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 또 봄동 요즘에 단맛이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탕과 아주 조화가 잘 됩니다. 푸짐한 건더기와 국물을 뚝배기에 덜어 담으면 뜨끈하면서도 시원한 명태탕 완성. 굵은 명태토막과 담백한 두부, 봄을 부르는 봄동에 칼칼한 국물까지 어우러진 명태탕. 이 겨울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으뜸 국물 요리다. 명태는 해독 작용이 강한 식품입니다. 술 먹은 다음 날 명태를 말린 북어로 국을 끓여 먹는 것도 간 해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태의 풍부한 아미노산은 간을 보호해서 간 해독에 효과적입니다. 음주로 숙취가 심하거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피로가 심할 때 명태를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명태애라 불리는 명태의 간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안 질환을 예방하고 시력을 좋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태알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부터 맛좋기는 청어, 많이 먹기는 명태라는 말이 전해올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태를 즐겨 먹었다. 또한 생태, 동태, 북어, 황태, 코다리 등 다양한 이름만큼 다양한 맛과 영양을 자랑해왔다.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우리의 겨울 밥상에 함께해온 명태. 이 겨울이 가기 전 맛있고 몸에 좋은 명태 요리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주변에 보면 유난히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약할수록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요. 가벼운 걷기 정도의 운동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고요. 햇볕을 쬐기만 해도 비타민 D가 합성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당근이나
단호박에 많이 들어있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억제하고 암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상태를 말하는 난청. 난청은 그 원인에 따라 서서히 발생할 수도 또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한쪽 귀만 유난히 안 들리기도 하고 양쪽 귀가 안 들리기도 하는 만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진단이 중요하다. 난청은 말 그대로 듣기 어려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귀 안에 있는 고막이나 소리뼈, 그리고 달팽이관, 신경 등의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소리를 뇌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난청 환자. 난청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영유아와 청소년의 경우 인지 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인의 경우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귀 건강을 위협하는 난청에 대해 알아본다.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하면은 노인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난청을 호소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난청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어폰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층에서도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난청하면은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기 쉬운데 원인에 따라서 종류와 치료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종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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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난청인데 먼저 난청이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짚어주시죠.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가 듣기 어려운 증상을 얘기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60세 이상 인구의 약 45% 정도가 난청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난청은 하나의 증상으로서 굉장히 빈번한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잘 안 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난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자꾸 이제 되묻게 되는 경우, 그리고 TV 볼륨을 높여서 다른 분들에게 불평을 많이 듣는 경우, 그리고 소음 상황에서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여러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겠고요. 자세히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거나 발음이 잘 들리지 않아서 어려워지는 경우, 입모양을 보지 않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 특히 이제 전화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말을 알아듣기 힘든 증상이 있다면 난청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의 전달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 난청이 왜 생기는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소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진동 에너지입니다. 이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서,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고막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소리 에너지의 진동을 소리뼈가 달팽이관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액체, 림프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리 진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을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 세포들이 우리 뇌로 전달하기 쉬운 어떤 전기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주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소리가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 중에 고막에 문제가 있다거나 소리뼈에 문제가 있다거나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에 문제가 있다면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난청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난청도 정도가 가벼운 정도에서 심한 정도 이렇게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난청을 얘기하려면 청각역치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데 청각역치는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가령 얘기해서 청각역치가 30이다라고 얘기하면 30데시벨은 들을 수 있지만 25데시벨은 듣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청각 역치가 50이라고 하면 50데시벨은 들을 수 있지만 45데시벨은 듣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청각 역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청각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청각 역치가 20데시벨보다 높은 경우는 이제 정상이 되겠고요. 20데시벨에서 40데시벨 사이인 경우를 이제 경도 난청, 45데시벨에서 60데시벨인 경우를 이제 중등도 난청, 70데시벨 이상인 경우를 고도 난청, 그리고 90데시벨보다 더 좋지 않은 경우를 심도 난청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데시벨을 이게 숫자로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데시벨에 해당되는 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대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는 약 3, 40데시벨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경우에 한 70데시벨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밤에 우리가 우는 귀뚜라미 소리 이런 것들은 한 60데시벨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나 역에서 들을 수 있는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거의 100데시벨에 가까운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모든 질환이 다 그렇듯이 이 난청도 원인과 증상에 따라 이 종류가 나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뉘는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난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전음성 난청은 달팽이관에 이르기 전 단계, 고막이나 소리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제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각세포나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성 난청인 경우에는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혼합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생 부위에 따라 난청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음성 난청이 있었어요. 정확히 한번 살펴볼까요? 전음성 난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막이나 소리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중이염을 들 수가 있는데요. 중이염 같은 경우는 물론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고막 안에 염증 액체가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염증 액체가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이염 외에도 외상도 하나의 어떤 전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외상 때문에 고막 안에 피가 차거나 고막이 천공되거나 소리뼈가 골절이 되거나 탈구가 되는 경우에도 신경 손상이 없지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화증이라고 하는 소리뼈가 딱딱하게 굳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이완이 되는 경우에는 소리뼈가 굳어서 소리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음성 난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다음으로 이 난청 중에서 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리가 달팽이관에 들어간 이후에 생기는 난청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나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원인으로 이 청각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들어오더라도 뇌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잘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신경세포나 청각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세포들이 손상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선천적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 중에 선천성 난청이 다른 어떤 질환들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명 중에 5명 정도가 선천성 난청 하나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중에 1명은 고도 난청을 가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대개 50%는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부모님이 유전성 난청을 갖고 있는데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기를 임신했을 때
풍진이나 매독에 걸린다거나 어떤 특정한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아기가 뱃속에서 청각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황달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도 후천적으로 난청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천성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난청도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대개 노화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노화는 모든 세포에 적용이 되는 어떤 퇴행성 변화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들 그리고 신경세포들도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신경 전달이 되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능 자체가 감퇴하기 때문에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기능 자체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노화로 인한 난청, 쉽게 말해서 노인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감각신경성 난청이 더 올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소음, 이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소음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소음을 장시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청각세포의 특정한 부분이 소음에 의해서 많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소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검사상의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특히 4kHz라고 하는 고음역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과는 다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최근에는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음 작업장을 많이 가진 개발도상 국가에서 많았던 난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광이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50대 우리 가장분들이 많이 앓고 계신 난청이기도 한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20대 청소년들이 난청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젊은 층의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환경 소음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스마트폰 보급 때문에 이어폰 사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약물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약을 적재적소에 쓰더라도 원치 않는 부작용으로 난청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항생제가 있는데 모든 항생제가 다 난청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항생제 중에 우리 결핵에 2차 약제로 쓰이는 어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난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이 아니더라도 알코올이나 소독할 때 쓰는 베타딘 같은 경우에 고막이 천공돼 있는 사람들이 귀 속에 그런 국소 약물들을 넣게 되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달팽이관을 자극을 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킨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난청을 보면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는 난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좀 달리 갑자기 귀가 좀 먹먹해지거나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감각신경성 난청들은 서서히 진행하고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은 회복되기 힘든 난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는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돌발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원인을 잘 모르지만 감기 바이러스 같은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 질환들이 돌발성 난청을 일으키기도 하고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비만 같은 어떤 대사증후군들이 돌발성 난청을 더 많이 이완시킨다는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발성 난청이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감각신경성 난청들과 다른 점은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청을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반적으로 난청은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도한 야근과 스트레스, 장시간 이어폰 사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젊은 층에서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평소에 어떤 부분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공부할 때 많이 불편했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대화하시거나 네. 다른 소리를 들을 때는 네. 좀 어떤 점이 불편하시던가요? 저도 대화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서 대화를 끼지 못하고 가끔 그런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사실 1년 6개월 전에 돌발성 난청을 앓으셨는데 회복이 잘 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쪽에 지금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신 상황이고요. 양쪽에 이제 고도 난청으로 진단이 된 상태시라 인공화호 수술이 필요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난청 진단을 위해서는 주파수 대별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순음 청력 검사를 실시한다.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3일 이내에 발생했을 때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하게 된다. 이외에도 난청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청신경 자극 반응을 검사하는 뇌관 반응 유발 검사가 있는데 그 증상에 따라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으로 구분한다. 수술 전이랑 수술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어떤 거세요? 처음에는 좀 안 들리는 것 같은 거 처음이니까 적용을 못 해가지고 이거를 괜히 했나 이것도 그랬는데 차차차차 잘 들리더라고요. 보청기 끼시는 거랑 인공화호 쓰시는 거랑 어떻게 좀 차이가 나요? 보청기도 잘 안 들렸어요. 네. 그랬는데 이거 하고는 그냥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약물이나 수술 치료 후에도 난청이 지속되면 보청기를 비롯한 청각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데 보청기로 적절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인공와우 이식술을 할 수 있다. 이 환자는 그 두경부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청력을 잃으신 분인데 다행스럽게 빨리 우측에 이제 인공화호를 시행을 하셔서 이제 암을 앓기 전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한 상황의 청력을 갖게 되셔서 이제 만족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지금 이제 재활 중이신데 아마 조금 더 기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좋은 청력 상태를 가지게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소리를 미약한 전기로 바꿔 청신경을 자극하는 장치인 인공와우. 일반적으로 난청을 앓은 기간이 짧고 나이가 젊을수록 인공와우 시술의 예후가 좋은데 난청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할수록 소리 신호를 청신경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아들 같은 경우는 일찍 난청에 대해서 중재를 해야 언어 발달과 인지력 발달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청을 빨리 치료하시지 않으면은 인지력 하락 때문에 치매 발생률이 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점점 더 노인성 난청이 악화되기 때문에 더 심한 난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치매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위험도 커지는 난청.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치료와 교정이 가능하지만 청력 저하를 느낄 때는 이미 난청이 상당 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난청으로부터 나의 귀 건강을 지키는 일. 초기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해답이다. 이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청의 진단법, 치료법도 살펴봤습니다. 네, 모든 질환이 그렇듯 난청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생애 주기별로 난청인지 아닌지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난청으로 병원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난청임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의 증상이 난청이 아닌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어떤 증상들을
있을 때 난청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돌이 안 된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큰 소리에 놀라지 않거나 옹알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영아들도 다시 청력 검사를 해봐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큰 수아들 같은 경우에 또래들과 다르게 말이 늦는 경우에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시끄러운 장소에 가서 잘 못 듣거나 장년층들 중에서는 이명이 있는 경우가 주된 원인이 난청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명이 있으신 장년층 환자분들은 청력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난청이 왔는데 만약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수아들은 발달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난청이 있다 보면은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조기에 진단을 해서 빨리 재활을 해야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을 정상에 가깝게 따라잡기 회복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치료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인지 언어 장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기 진단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년층 같은 경우에 제가 진료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뭐 나이 먹어서 귀 나쁜 게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안 들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지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치매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년층들 중에서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약 2배, 중등도 난청은 3배, 그리고 고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약 5배까지 치매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최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난청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치료 후에도 계속 잘 들리지 않는다면 보청기와 같은 청각 보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로 소리가 좀 날까요? 보청기 안에는 마이크와 그리고 증폭기 그리고 리시버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입력하게 되는 그런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증폭기는 입력된 소리를 증폭해주는 장치고, 그리고 리시버는 증폭된 소리를 환자의 귀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리시버인데, 이런 장치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보청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보청기를 사용하는 건 아닐 텐데 어느 단계에서부터 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까요? 고도난청 환자들은 소리를 자세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을 해도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개 경도, 중등도 난청 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난청이 일찍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게 노화의 어떤 악화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청을 빨리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 이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고도난청 환자분들 중에 그 언어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보청기를 착용하셔도 소리가 크게 울리기만 하지 하나도 자세히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심도 난청 환자분들은 소리를 크게 줘도 그 소리, 증폭된 소리 자체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안 들리는 증상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공아우 이식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공아우가 필요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음 분별력이 낮은 고도 난청 환자들과 심도 난청 환자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청기로 재활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공아우가 유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공와우를 이식받게 되면 정상인들이 듣는 소리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리를 한번 살펴주실까요? 인공아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안쪽에 이식되는 내부 장치가 있고 그리고 밖에서 소리를 입력해주는 외부 장치가 있습니다. 외부 장치에서는 소리를 받아들여서 전기 자극으로 바꿔주게 되고요. 이 바꿔진 전기 자극을
안에 있는 내부 장치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내부 장치를 수술을 할 때 달팽이관 안에 전극을 통해서 이렇게 달팽이관 안으로 삽입을 하기 때문에 전기 자극이 내부 장치를 통해서 바로 청각신경 뇌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공와우는 많이 손상된 청각세포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보청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인공와우 장치도 그렇다면 종류가 여러 가지로 또 나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공와우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장치와 내부 장치가 다 같이 있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귀에 거는 귀걸이 형태도 있고 그리고 귀에서 약간 떨어져서 부착을 하게 되는 일체형 기계도 있습니다. 일체형 인공와우 같은 경우에는 귀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 거라 머리가 기신 분들은 머릿속에 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귀에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일체형 외부 장치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청기라든지 인공 와우 장치 모두 뭐 장점도 있지만 물론 단점도 있겠죠.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청각 재활기기는 나오지 않았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식형 청각 기기 중에 인공중이라는 것이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기기는 경도나 중등도 난청 환자분들 중에서도 보청기를 사용을 하지만 보청기가 효과가 없었던 분들에 한해서 인공중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공중이는 달팽이관 안에 전극을 삽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극 코일을 소리뼈에다 걸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 에너지가 코일에 강력한 진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치 소리를 크게 듣는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와우처럼 소리 변성이 크지 않고 자연적인 소리에 많이 가까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중이 이식형 청각기기인데 이 외에 다른 이식형 청각기기도 있을까요? 네, 인공중이 외에도 우리 골전도 임플란트, 그러니까 청각 임플란트라고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골전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양쪽 외이가 기형이 와서 귓구멍이 막혀 있거나 해서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전음성 난청 환자들에게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술법인데요. 인공와우랑은 다르게 소리를 뼈를 통해서 전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뼈를 통해서 전달된 소리가 우리 고막이나 소리뼈를 지나지 않고 바로 달팽이관으로 소리 진동이 전달이 돼서 달팽이관 안에 신경세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양쪽 외의 기형이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보험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실 난청이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청이 오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소음성 난청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을 피하는 방법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하는 것도 돌발성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는지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혹시나 치료가 가능하다면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난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난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난청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먼저 대화를 놓쳐도 소리를 잘 들으면 난청이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요? 왜냐하면 사실 경도 난청 환자분들은 되게 잘 듣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경도 난청의 진단을 받았지만
사실상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증상을 갖고 방문을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아주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난청이라는 것은 증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노화로 인한 난청이죠. 노인성 난청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O입니다. 네. 최근에 나와 있는 많은 자료에서 난청이 치매와 많은 연관이 있다고 얘기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문이 장년층에 있어서 정상 장년층보다 난청이 있는 장년층들이 치매 발생률이 높다는 건데요. 경도 난청은 2배, 중등도 난청은 3배, 그리고 고도 난청은 5배까지 치매 이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청기 착용은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착용을 되도록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당연히 X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청기 착용을 미루시는 중에도 청각 악화는 진행이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보통 경도나 중등도 난청으로 진단이 된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보청기를 바로 착용을 하시는 것이 고도 난청이나 심도 난청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청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쓰는 게 더 낫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O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폰은 사실상 이제 주변의 소리와 귀를 완벽히 차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리 에너지가 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같은 음량으로 듣더라도 이어폰이 헤드폰보다 좋지 않고 헤드폰은 스피커보다는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음악을 듣는 경우에 사실상 이제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 스피커로 듣는 것이 더 귀에 좋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청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OX로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시끄러워도 상대방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이게 소음성 난청인가요? 소음성 난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 정말 내가 이 난청이 아닐지 이렇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소음성 난청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말씀하시는 증상은 난청을 좀 의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난청으로 확진을 하려면 청력 검사가 좀 필요한데요. 사실상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게 되면은 소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향기기를 사용할 때 이어폰보다는 헤드폰 혹은 스피커가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볼륨보다 약 60% 정도 작게 들으시고 하루에 60분을 넘기지 않도록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보청기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까 걱정입니다. 난청 진단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난청 치료법으로 보청기 착용이 최선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보청기 착용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청기 착용을 통해서 청각이 좋아지게 되면은 사회생활에도 훨씬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오는 보청기 중에 고막형이라거나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들 눈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청각 재활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직장 생활에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난청과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청은 관심이 필요하다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청을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재활을 하는 것이 사실상 더 나쁜 난청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난청 증상을 체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난청 의심 증상도 같이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난청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종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난청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력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최선의 치료법은 바로 예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귀가 좀 안 들린다 싶으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난청에 의심되면 빠른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더 악화되는 걸 막아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